고대의 삼국사가 왜 한반도에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일제식민사학 때문이다? 독립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일제식민사학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직까지 일제식민사학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처음에 제가 역사 영상을 이제 올릴 때 두세 개 정도 올리고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벌써 구독자가 1700명을 넘었고 역사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륙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대륙백제가 부활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륙에 있었던 신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 대륙에 있던 신라가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서기 660년도에 한반도 대동강 이남의 인구를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의하면 450만에서 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 660년도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호남의 전체 인구는 많이 잡아봐야 5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당서나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백제의 인구는 76만 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6만 호라고 한다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620만 명 정도 백제의 인구를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2024년 현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를 모두 포함을 한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호남의 인구보다 1500년 전에 백제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백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역사학이나 고고학적인 학문을 공부할 필요도 없이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저의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시간 9세기 말에 견훤의 백제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 호남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견훤의 백제가 총 군사력이 2만에서 2만 5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호남 백제의 총 인구를 감안했을 때 최대한으로 군사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신라의 제장들은 예의를 갖추어라. 술을 하면 다시 한번 따라 먹어. 아니 이놈아. 서기 660년에 당나라의 소정방 장군이 백제에 끌고 온 그 군사가 13만이고요.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이 끌고 온 병력이 5만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총 18만이거든요. 18만이라는 군사력은 그 한반도 백제의 그 호남 백제 그 총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군사력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660년에 멸망한 백제는 한반도 백제인가 아니면 대륙 백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누구라 할지라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광개토 태양비의 백잔이라고 그러죠. 한반도에 백제의 잔존 세력들, 그 백제의 부족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역사학이나 고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백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입증이 되고요.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서기 660년에 멸망한 백제는 한반도 백제가 아니라 대륙에 있었던 그 백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그런 분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애착심이 강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역사 채널을 돌다가 그 역사 채널에서 이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의 갈증이라던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태극 문양에 마크가 있습니다. 이 태극 문양의 마크가 무엇이냐면 윤석열 정부의 그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행정부 예하의 행정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법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기존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번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기존에 해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법률적으로 그 불법적인 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구속의 원칙 때문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번복하기 힘들다는 그런 자기 구속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냐? 그러니까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1700명을 가지고서 이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거를 바꾸기는 힘들다는 그런 얘기예요. 땅이 비옥하다 약간 땅이 비옥하다는 이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저희 채널이 아무리 일기당천이라 하더라도 구독자가 이제 17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류 강단의 역사 강사들의 구독자들은요, 어림잡아 300만 명을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이들뿐만이 아니고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도 적폐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강단의 역사 강사들은요, 이런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을 이제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실드를 치게 되는데, 고려 이전의 역사를 강의하게 되면 대륙의 고구려, 대륙 백제, 그리고 뭐 환단고기 읽고 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저를 공격하십니다. 기존에 연구되어진 조선시대 학자들 500년 동안 다 또라이들 아니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사이비 역사 유튜버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염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구독자를 늘려간단 말이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진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비 역사 유튜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신당서에는 신라의 영토를 횡으로는 천리가 되고 종으로는 삼천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워딩하고 있습니다. 구당서 같은 경우는 10세기에 편찬되었고요. 그리고 신당서 같은 경우는 11세기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신라를 기준으로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사책을 본다면 북으로는 발해가 있거든요. 한반도는요, 태생적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천리가 안 되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고작 600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로로 삼천리라고 한다면요, 남에서는 땅끝마을 해남이거든요. 해남에서 북쪽 하얼빈까지 삼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는 그 국사책은요, 1300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리와 3000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2배 이상이 차이 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 수치입니다. 이러한 미스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0년대 초에 이사도의 나라가 멸망을 할 때 신라는 3만 명의 군대를 파병을 하거든요. 한반도 신라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발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0년대 초에 산동성에 있는 그 제나라에 3만의 군대를 파병을 하려면 수군을 띄워야 돼요. 3만의 군대를 실으려면 적어도 수송선이 500척에서 1000척 사이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수송선을 띄웠다고 하거나 바다를 건너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라가 3만의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3만을 파병했던 신라는 경상도의 신라가 아니라 대륙 동쪽에 있었던 신라였기 때문입니다. 5세기 후반에 북이라는 나라가 수십만의 기병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5세기 후반에 한반도 호남의 인구는 다 해봐야 50만에서 6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륙의 북이라는 나라에서 수십만의 기병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땅덩어리에 그 백제를 치기 위해서 수십만의 기병을 동원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1500년 전에 수송선을 렌트해주는 렌트 회사도 없었을 텐데 그 많은 배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수천 척이나 되는 그 배를 타고서 한반도에 건너가가지고 백제를 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 배를 탔다는 기록이 없는 이유는 배를 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배를 타지 않아도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한반도 끝자락에 조그마한 그 백제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수십만까지 동원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백제라는 나라가 그 수십만을 또 이겼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백제는 대륙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았던 거고 기록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고고학적으로 전라도에 백제의 유물이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논리들을 퉁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 한 진영에 군대가 몇 명 정도 주둔하고 있냐면 많이 잡아도 1,500명에서 2,000명이거든요. 그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세기 중반에 위나라 장수 강국왕이 고구려를 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가 위나라를 이제 피해가지고 하북성에서 만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이때 고구려와 함께 피신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 진인들이 그 자리에다가 신라를 건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동쪽으로 피신을 하려면 신라는 서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쪽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신라는요. 정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국가의 그 위치라던가 동서남북 방향이 전혀 일치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저기 북쪽에 그 김씨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렇게 그 왕조들이 국민들을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있나요? 신당서에 있는 신라의 영토라던가 그리고 파병 문제, 그리고 백제의 문제, 고구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껏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껏 기록에 있는 얘기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왜곡된 얘기를 했거나 뭐 기록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기록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학교에서는 주입식으로 외우기식으로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반도에 갇혀 있는 그 고대 삼국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 세뇌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면 이렇게 실체적인 진실이 낱낱이 발견되고 눈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조그만한데 대륙에 있었던 그 옛날 얘기를 해서 뭘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역사라는 학문은요, 과거에 있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과거에 그 기록했던 그 기록을 정확히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 겁니다. 금나라의 역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된다라고 조금은 이렇게 비벼볼 수는 있거든요. 금나라의 발원지가 산동성과 그 만주 일대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사라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도 가능하다라고 비벼볼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륙 동쪽에 있었던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 진인들이 한반도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청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하시는 제야사학자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억지 주장이에요. 청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대만의 역사입니다. 청나라에 있던 그 왕족들과 귀족들은 한반도로 이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만으로 이주를 했습니까? 당연히 대만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나라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그러면 대륙신라와 대륙백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대륙백제와 대륙신라의 그 왕족들과 귀족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 한반도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대륙백제와 신라를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나라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대륙신라가 멸망을 하고 한반도로 왕씨도 넘어오고 김씨도 넘어오고 강씨도 넘어오고 많은 씨족들이 가설들을 데리고서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인구가요. 그러면 대륙백제와 신라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고대의 삼국사가 왜 한반도에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일제식민사학 때문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립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일제식민사학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직까지 일제식민사학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고대 민족의 역사는요, 한 국가가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국가가 이 고대의 역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다가 이 역사를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중국보다 오래됐고 더 찬란하다, 이런 국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대륙으로 벗어나게 되면 중국과 이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 거 내 거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그쪽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책 보고의 내용이 다 허구인가요? 학문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온 그런 구독자분들은요, 제발 수준이 안 되는 채널에 그 이름을 제 채널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누군가한테 대륙삼국설에 대한 얘기를 주워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학문에 대해서 그 결과가 왜 그런지 풀이 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의 학문이 되는 겁니다. 대륙 동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존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채널의 핵심 요지가 무엇이냐면 대륙 동쪽에서 존재했던 그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컸던 그 대륙 백제와 대륙 신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고려라는 나라가 그 엄청나게 컸던 그 백제와 신라를 모두 인수합병했다라고 하는 게 그 채널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아닌가요? 맞죠? 고려의 수도가 하북성, 베이징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베이징 동쪽으로 간 적도 없고, 남쪽으로는 이제 남경이 있기 때문에 대륙 동쪽이 고려의 영토이고, 동북 삼성, 하얼빈 위쪽까지 고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이론이고 주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삐라 같은 찌라시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이렇게 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염된 정보를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단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될까봐 저는 그게 조마조마한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그 국사교과서에 고려의 영토를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대륙 고려설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은 이런 선동질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주류 강단사학의 강사들은요, 이런 엉터리 논리에 대해서 허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을 이제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자신들을 이제 합리화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입이하고 주류 강단하고 이 사입이들끼리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는 발전이 없고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입이들이 주류 강단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끊으시고요, 더 이상 시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채널에 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세요, 이 사입이들아 라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기초 지식이 없이 일반인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이 법령들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엉터리 법령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학적인 용어를 기초적인 지식 없이 일반인들이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이나 그 역사적인 사료들을 일반인들이 기초적인 지식 없이 지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사이비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지명들을 이제 막 들쑤셔가지고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도에다가 갖다 받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삐라로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고 사이비 역사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야매로 끼워 맞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학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또 왜 사입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은 16주를 거란이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요 나라를 건국하죠. 자, 이 위치에 지금 현재 정안의 진영마을 그리고 정안의 마을이 이렇게 발해와 신라,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라고 일컫는 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가 삼안을 통일해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영토를 지금 현재 북경부터 시작해서 남경 그리고 한반도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르는 거대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교과서 정한국의 위치를 보시고 발해의 귀족이 서경 압록부 지역에서 건국한 나라다. 국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지역명이 다 일치하고 존재하죠. 자, 서여진이 있었던 곳, 고려와 거란의 중심지에 발해 유민이 건국한 나라. 여진족의 금태조 아골타는 완안부 출신이거든요. 완안부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두만강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골타는 완안부 절도사를 지냈습니다. 완안부 절도사는 어느 나라의 관직입니까? 이 나라의 지방 관리의 관직입니다. 아골타의 그 중조부, 고조부 할아버지부터 그 요 나라 지방 관리의 그 관직인 그 완안부 절도사의 그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만강 북쪽이 완안부니까 요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두만강 북쪽에는 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 나라 지방 관리니까. 맞죠? 국경부터 시작해서 남경 그리고 한반도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르는 거대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베이징 북쪽으로 고려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얼빈까지 전부 다 고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나라는 하북성 베이징 왼쪽 동쪽으로는 간 적이 없다라고 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학문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금나라 정사에 보면 여진족들이 요 나라 관리들에게 잘 보이고 왕족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절도사의 그 관직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안부 절도사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준단 말이에요. 그 관직을. 수준이 높은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요. 수준이 낮은 저렴한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역사 채널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고 추종하고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런 채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역사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버라는 거는 유튜버를 이용해가지고 수입을 창출을 하는 그런 직업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계좌를 올려놓고서 돈을 보내달라고 그걸 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보신 바와 같이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대륙신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농경사회에 여진족이 되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농경사회하고 상관없이 왕족이나 귀족은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사냥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유전자라든가 습성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족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은요, 나라가 멸망을 하든 이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절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니까요. 이들은 나라가 멸망을 하면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는요, 이 조선이 멸망하면서 이 귀족들이 어떻게 생존하냐면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그런 그 귀족의 관작을 받습니다. 자작이나 뭐 남작이나 이런 그 귀족의 칭호를요. 그리고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 신라의 그 귀족들이 멸망을 하고 나서 한반도에 왔는데 한반도로 이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신라의 왕족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돼요. 신라의 가장 마지막 왕조가 또 김씨거든요. 그 김씨를 누가 추대를 하냐면 견훤이 이 김씨 왕을 이제 추대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견훤은 백제를 부활했던 백제의 왕인데 지가 뭔데 신라의 왕을 또 김씨로 추대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박씨에서 이 김씨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김씨는 대륙 동쪽에서
왔던 그 김씨 왕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쭉 이어졌던 그 김씨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서류상으로 끼워놓은 그 김씨인 거예요. 귀족들은요, 유럽의 영국 귀족이나 프랑스 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이나 농사는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신라의 왕족을 바꿔버린 게 어떨까 하는 게 그게 바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의 이 교논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 아버지가 이씨에서 견씨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성씨를요. 그 아버지가 895년도, 885년도 이때 난을 일으켰다가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대륙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한반도 동쪽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대륙 동쪽에 있었던 이 신라의 김씨 왕조를 추대를 해가지고 박씨에서 제일 마지막에 김씨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 교논이. 그렇게 바꿨는데, 근데 그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씨가 이것들이 돌았나? 지금 옛날에 그 김씨 왕조는 옛날 얘기야.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왕씨가 전라도가 됐든 경상도가 됐든 전부 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 하면서 이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씨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왕씨들이 왕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 동쪽에서 넘어왔던 이 김씨 왕족들은 기회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기존에 또 자리 잡고 있었던 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이제 또 넘어가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경동과 여기서 넘어온 김한보라는 사람이 신라 출신의 고려인이 만주로 넘어와가지고 여진족을 이제 통합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사에. 이게 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진족들이 이 나라에 충성을 하면서 또 절도사의 관직을 하사받는 겁니다. 이것들은 지네들이 또 귀족을 해야 되니까. 그럴까요? 아닐까요? 시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장처럼 우리 시족들이 김씨나 왕씨나 이 강씨도 이게 산동성에 있던 성씨란 말이에요. 염제도 강씨고, 강태공도 강씨고, 강희식도 강씨고, 다 산동성 지방에, 이쪽에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족들이 한반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맥을 시간장처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륙 동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란 겁니까? 이 역사라는 건요, 지금 현재의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전에 그 대륙 동쪽에 있었던 왕족들과 귀족들이 한반도로 넘어왔고, 그 시족들이 지금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족들의 후손들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선조들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대륙 동쪽에서 존재했었던 그 신라와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 채널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고대 삼국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해가지고 계속 다룰 거고요. 그리고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